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달인이라는 코너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일본 방송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을 만큼 정말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개그맨 김병만 씨가 정말 무모해 보일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개그가 아닌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좀 회사 안에서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숫자의 달인이 되어봐라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만국 공용어이자 불변의 언어인 숫자, 이 숫자의 중요성과 실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최병철 회계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강연 주제는 지금 바로 재무제표에 눈을 떠라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그 재무제표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게다가 뭐 뚱뚱하고 덩치 큰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게다가 또 명령조 아닙니까? 눈을 떠라.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있을까? 사칙연산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회사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오늘 좀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의 흐릅니다. 청산유수 최병철 회계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철 회계사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바로 재무제표에 눈을 떠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회계 얘기인데 회계도 사실은 어려운 건 똑같죠.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었고 뭐 예를 들면 철회한다거나 수강 변경하고 싶은 그런 과목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 소개부터 잠깐 하면서 이 재무제표 얘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딱 보시면 무슨 연예인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나름 연예인 좀 닮았어요. 개그맨 위주로 얘기해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달인 얘기도 하셨는데 혹시 거기 나오는 사람 한번 닮지 않았습니까? 류담이라는 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요즘에 사실 그때보다 사실이 더 쪄서 지금은 유민상 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좀 한 10년 전 정도 그때는 나름 그 역시 개그맨이지만 유상무 씨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좀 망가지다 보니까 그 정치인 그 누구더라? 안철수 의원? 그분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이제 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 텐데 저도 한때는 이렇게 괜찮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리즈 씨라고 하나요? 자, 제가 80kg 나갔었거든요. 지금 한 어느 정도 몇 킬로 나가는지 대략 맞춰볼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맞추시면 따끈따끈한 제 신간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충 맞추시면 돼요. 근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0kg에서 110kg 사이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 정도 나이 때 80kg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쉽지 않나요? 100? 100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10. 가장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있는데 105? 비슷한데요. 104 맞았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왜 104예요 근데? 그럴 것 같으세요? 그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예를 들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숫자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건데 위에 분이 물어봤어요. 이거 숫자로 한번 뽑아봐 그랬더니 예를 들면 80kg가 104kg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이라고 대답하면 혼나겠죠. 왜 104kg가 정확하게 딱 떨어진 숫자냐면 80kg에서 딱 30%를 높여보세요. 딱 104kg 되나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30% 성장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장이에요. 아니 여러분 위아래로 성장하는 것만 성장해라. 이렇게 성장해도 성장이죠. 그러니까 80kg에서 104kg 됐으면 30% 성장한 거 맞습니다. 맞죠?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30% 성장한 거 뭘가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몸무게죠. 이 몸무게를 제가 자산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든 싫든 어쨌든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이 자산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30%가 몸무게가 높아졌다고 해서 정말로 제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됐나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건강 상태로 예를 들어 볼게요. 딱 봐도 안 좋아 보이시죠?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30%가 뭘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살. 이 살 지방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우리 이제 회계 용어로는 이제 부채라고 표현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채가 커져서 자산이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아까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놀라지 마세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정도 전에 진짜 요 정도였을 때가 있었어요. 머리 스타일 빼고는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 뭐라고 하냐면 손상됐다고 표현합니다. 회계 용어로. 정말이에요. 손상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생략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면서 시작하냐면 벌써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을 다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어디냐라고 생각하시냐면 통상 삼성 얘기를 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큰 회사가 어디라고 알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보다 조금 더 큰 회사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써 있죠. 그 밑에 있는 회사가 SK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라는 회사가 또 껴 있죠. 그래서 이 재계순위라고 부르는 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순위가요. 뭘로 나열되어 있냐면 몸무게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무게를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예를 들면 351조가 있고요. 한국전력은 196조의 자산을 갖고 있대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업이 물론 유명한 기업이죠. 큰 회사라고 알고 있고. 그런 회사가 정말 진짜로 좋은 회사일까요? 또는 안정적인 회사일까?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종업원이 된다고 했을 때 연봉과 복지도 좋은 회사일까? 이것도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 상태가 제일 좋지는 않듯이 분명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무조건 회사가 크고 유명하다고 해서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 두 개 회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를 안 하던 기업들. 자, 이 두 개 기업의 가장 큰 공통적 특징이 뭐였을까요? 공기업이다 보니까요. 몸무게는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약간은 사기업들보다는 좀 덜 치열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방만 경영도 할 수도 있고 하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을 하려면 많은 부채가 필요한 회사들이거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130조 가까이가 부채였었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 중에서 100조 넘는 금액인가 부채일 거예요.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럼 이 기업들, 이 두 개의 공기업이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자도 많이 내겠죠. 빌린 돈이 많으면 이자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개 기업한테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명을 내렸어요. 너네 부채를 줄이는 것을 경영평가 지표로 쓰겠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얼마나 부채를 많이 줄이느냐를 너네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개의 기업은요. 어떻게든 부채를 줄여야겠죠. 근데 부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벌어서 빚 갚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 지금은 우리가 큰 관심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했다. 그럼 여러분이 물론 내가 집에서 출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집도 얻어야 되고 하잖아요. 특히 서울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 맞습니까? 일단 기능이 그거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써 있는 게 자산 규모예요. 가장 최근 들어보면 170조가 자산이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거의 상상이 안 되죠? 170조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부채가 135조래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그 막대한 이자도 나갈 거고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딱 봐도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 즉 전체 자산에서 갚아야 될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36조를 자본이라 불러요. 쉽게 말하면 내 몸에 있는 근육이에요. 지방이 많아요? 근육이 많아요? 지방이 훨씬 많잖아요. 안 그래요?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처럼. 그럼 이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부채를 줄였을까? 줄일 수 있을까?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제도가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보금자리 주택이란 뭐냐면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있잖아요. 그쪽을 그린벨트를 풀어요. 그 다음에 나라에서 그 땅을 삽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아파트를 짓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집을 굉장히 싸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죠?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집을 너무 살려니 비싸니까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아요? 희망을 갖고 청약저축 넣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싸게 분양했어요. 보이시죠? 분양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현재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린벨트였으니까 땅을 나라에서 수용할 때 싸게 수용할 수 있었겠죠. 맞습니까?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에다가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분양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가로 분양했다는 겁니다. 원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라에서 이익을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값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됐어요? 주변 시세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엄청난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로또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거 당첨받은 사람이야 기분 좋겠죠. 그렇지만 간발의 차이로 당첨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되게 기분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아쉽다. 몇 억을 벌 수 있었던 기회인데. 그래서 이런 게 부작용으로 이제 지적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보금자리 주택은 없애겠대요. 이런 로또 같은 일들은 없애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로또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LH공사 입장에서도 좋은 게 뭘까요? 아까 이 집이 왜 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었습니까? 원가로 분양했다고 했죠. 땅을 산 금액에다가 아파트 지은 데 들어가는 돈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주변 시세로 하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이런 로또 같은 게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주변 시세가 비싸면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팔겠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또 같은 게 없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슬프죠? 야, 돈을 열심히 벌어서 청약저축 열심히 넣어서 저거 당첨받으면 맞죠?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로 사야 된대요? 주변 시세로 사야 된대.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만 LH공사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좋죠. 그린벨트 땅을 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파트 지어서 시세로 팔아. 좋지 않을까요? 부채를 줄이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합법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집을 살 생각이 별로 없는 분들 많아요. 그죠?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요즘에는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전세값도 비싸죠? 그래서 또 나라에서 했던 게 뭐냐면 장기 전세 주택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주변 시세보다 한 7, 80% 싸게 전세를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왜 좋냐면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막 많이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막 1억 넘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나가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10% 이상은 절대 안 올려요. 제도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변 시세보다 싸고 재계약할 때도 많은 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니까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장기 전세 주택을 예를 들면 강남에다가 공급했다고 칠게요. 강남에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일부를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기부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를 우리 같은 분들한테 이제 우리 같은 분이라 좀 그렇죠. 하여튼 무주택 서민한테 이제 그 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세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전세금이 쌀까요, 비쌀까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싸잖아요. 그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세보다 싸니까. 문제는 뭐냐면 월 소득이 부부 합쳐서 480만 원이 넘으면 지원을 못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7억, 8억 정도 하는 전세집을 지원을 하려면 부부 합쳐서 월 소득이 480 넘으면 안 된대. 그럼 여러분 480만 원이 이하의, 물론 480도 큰 돈이지만은 부부 합쳐서 요 금액 미만의 월급을 받는 분이 6억, 7억짜리 전세를 과연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거기에 지원했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미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아시죠? 뭐 수저라든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본인의 소득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 급여는 480이 안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달이 떠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집이 비어서 계속 운영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만 더요. 이 장기 전세 주택이 전세집이다 보니까요. 집을 돈을 넣으면, 즉 전세금을 넣으면 나중에 돌려줘도 될까요? 아니면 안 돌려도 될까요?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역시 부채라고 불러요. 나중에 돌려줄 돈이니까 이 LH공사나 SH공사 입장에서도 부채거든요. 그럼 이 장기 전세 주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H공사는 평가받기에 좋을까 나쁠까요? 나쁠 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평가에선 불이익을 받는데요.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LH공사나 SH공사는 이런 정책을 되도록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이 만약에 이 비어있는 전세주택을요 분양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강남이니까 되게 비싸겠죠. 그 분양한 거는 누가 돈을 다 받아요? 회사가 다 받겠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땅이었어요? 아니면 기부받은 거예요, 사실상? 기부받은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이죠? 아닙니까? 너무 우울해지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양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아직 없지만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요,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이 회사들, 공기업들의 그 부채를 줄이고 이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자,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 이 회사는 합법적으로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전이라는 회사는 어떻을까요? 이 회사는 아파트 만들어 파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산이 155조.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죠? 근데 부채가 104조래요. 그럼 전체 회사의 자산의 3분의 1을 빌린 돈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도 많았을 거예요. 2조 3천억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돈은 51조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땅으로 장사해서 돈 벌어서 합법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없어요. 근데 뭐는 있었죠? 부동산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 삼성역 아시죠? 사거리 가면 삼성동 한전 부지가 있었어요. 요 부지를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샀는지는 알고 계시죠? 현대자동차. 왜 이게 유명했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10조 5,500억이에요.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다들 별로 기분이 그래요? 자, 10조 5,500억이면 예상이 안 되니까 감이 안 오는데 정말 큰 돈일 거야. 그죠? 이 엄청난 돈으로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사가요. 그랬더니 언론에 어떻게 나왔어요? 현대자동차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죠? 땅을 너무 비싸게 샀다고. 근데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 보고 나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돈이 많나 보네? 또는 야, 한전 좋겠다. 비싼 돈에 팔았네. 요 정도 생각하고 넘어갔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숫자를 가미해서 생각을 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전이라는 회사의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일단 좋았을 거예요. 왜? 땅을 되게 비싸게 팔 수 있었으니까. 근데 얼마만큼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만큼? 이게 숫자예요. 얼마만큼이냐가. 자, 여러분, 한전이 10조 5,500억의 땅을 판 건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땅을 한전이 얼마에 갖고 있었는지, 내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면 한전이 기분이 얼만큼 좋은지 알겠죠. 그러면 한전이 그 땅을 자기의 장부에 얼마에 잡아놨는지를 알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한전이 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삼성동 땅을 찾아내? 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재무제표는 생각보다 친절해요. 잘 안 보이시나요? 매각 예정 자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각 예정 자산이 뭘까요? 곧 팔려고 하는 자산이다. 이 원래는 없었거든요. 0이었어요. 근데 아까 그 땅을 팔겠다고 발표한 그 순간 요 금액이 생겼어요. 자, 얼마인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얼마인 것 같아요? 200만 원인 것 같아요. 대부분 200만 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항상 요거 위에 요걸 같이 봐주셔야 돼요. 단위가 100만 원 단위예요. 좀 어렵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죠. 2조 원 정도 돼요. 2조 원. 그럼 우리는 아까 알고 있던 것처럼 얼마에 팔았다고요? 10조 5,500억. 장부에는 얼마나 써있어요? 2조 원. 그러면 그 차익만큼이 얼마입니까? 8조 5천억 정도 되겠죠. 이것만큼 한전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분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계산할 수 있으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요. 한전이 잔금을 받은 게 2015년 9월이었거든요. 잔금 받으면서 소유권을 다 넘겨줬겠죠. 그러면서 드디어 나한테는 그 이익이 생겼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쵸?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익이라고 써 있죠. 금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 단위였으니까 8조 5천억이에요. 우리가 예상한 금액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 8조 5천억이라는 이익은 엄청난 이익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라고 써 있나요? 나라에 내야 될 세금까지 내고도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순이익이거든요. 자, 순이익. 세금까지 다 낸 거예요. 정말 뺄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9조 2천억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통상적으로 5조 원 정도 내요. 3개월에. 근데 얘는 3개월에 9조를 낸 거죠. 별로 안 놀라워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분기 순이익인데 우리 아직 놀라지 않아요.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쨌든요, 여러분. 그러면 역시 한전 기분 좋네. 그래서 그냥 끝나면 될까요? 아직 안 돼요. 자, 아까 한전이 이 땅을 팔아서 뭐 하겠다고 했었나요? 빚 갚아서 이자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실제로 이 10조라는 돈을 부채를 갚아버리면 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자가 줄어든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얼마만큼 이자가 줄어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줄어들까요? 이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만큼 아닐까요? 자, 볼게요. 이 회사는 1년에 2.35조의 이자를 냈어요. 맞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자를 내야 될 부채를 다 합치면 62조 8천억이래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요 금액에 대해서 요 금액의 이자를 냈으니까 요걸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회계는 기껏해야 나누기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나누기예요.
기껏해야 가장 어려운 나누기를 했더니 3.7% 나와요. 무슨 말일까? 한전은 평균적으로 남한테 빌린 돈으로 3.7% 이자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조를 부채를 갚아버린다고 가정할게요. 3.7% 정도의 이자를 쓰고 있었다고 치면 1년에 얼만큼 이자가 감소할까? 3,700억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피드백 효과가 있죠. 우리가 생각한 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해줘요. 확인시켜주죠. 자, 여기 보면 이자 비용 보이시죠?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이게 2조 3,500억이었어요. 땅판 돈이 들어오기 전. 땅판 돈 들어와서 빚 갚고 나니까 얼마로 줄었어요? 이게 2조 원이거든요. 3,5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한전이 이 땅을 팔아서 땅 팔아서 발생한 이익이 얼마였고요? 아까? 8조 5천억이고 이 돈으로 빚을 갚아서 1년에 3,500억 또는 3,700억 내외 이자가 감소한다. 까지 쉽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회계를 다 배운 겁니다. 진짜예요. 되게 간단한 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왜 우리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넓게 해볼게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요,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1대 주주가 2대 주주가 정부와 산업은행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죠. 산업은행이라는 은행은 아시죠? 얘 100% 대한민국 정부가 주주예요.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두 개 합친 51%가 국민의 재산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면 국민 재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국민연금 보세요. 또 7% 갖고 있죠. 국민연금 뭘까요? 아직은 여러분이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면 강제적으로 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럼 그 재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국민의 돈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51% 국민의 재산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7%도 다 국민들 재산이니까 한전이 이 땅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냈고 거기다가 이자가 매년 몇 천억씩 줄어든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자동차가 욕을 먹어야 될까요? 좀 큰 그림을 생각하면 욕 먹으면 안 돼요. 왜요? 현대자동차가 10조 5,500억이라는 엄청난 큰 돈으로 한국전력이라는 회사한테 땅을 샀습니다. 그 돈으로 엄청난 이익이 났죠. 그 이익의 대부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 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자동차를 칭찬해야 돼요.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나라에 기부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라면 이거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인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 엄청난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 이익도 결국에는 우리의 이익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스케일이 컸나요? 좀 이따가 우리 개개인으로 돌아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였다면 또 기분이 좋았을까? 여기 보시면 한국전력이 전부 다 나라 건 아니죠. 일부 나머지 거는 누구 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다른 소액 투자자들일 거예요. 기분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겠죠. 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까 그 땅을 팔아서 많은 이익이 났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도 한전한테 매우 유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라는 회사가 그 땅 팔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땅판 잔금을 받은 시점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 사건을 보고 이 회사에 투자했던 한국전력 주주가 있었다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았겠죠. 자, 단 한 사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전력의 임직원이었다면요. 자, 본사를 팔았잖아요. 삼성동에서 일하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나주로 갔어요. 나주에 이렇게 큰 본사를 지었는데요. 여기 주위 보시면 아직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이 임직원이었다면 조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시적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건물 짓고요. 주변에 상권도 좋아지고요. 주변 경제가 또 살아나면 그것도 역시 좋은 일이 되겠죠. 너무 큰 얘기였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경제적 사건 있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죠. 취업준비생이라면 경제 뉴스 많이 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경제 뉴스를 그냥 단면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떤 기업이 또는 어떤 사건이 존재했을 때 그 사건을 최대한 재무제표와 연관시켜서 숫자와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요.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파악해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이었지만요.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훨씬 더 재밌는 얘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 중에서 이 두산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두산그룹 회사가 굉장히 사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혹시 그 광고 기억나세요? 사람이 미래다. 아주 참신했죠? 여러분 같은 젊은 학생들이나 또는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딱 광고 모델로 써서
멋있잖아요. 비행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이 미래다 두산 했었잖아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던 회사예요. 제 기억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공계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였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산이라는 회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두산이라는 회사를 볼 때는요, 일단은 지배구조부터 봐야 되는데, 지배구조가 뭐냐면 가족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두산그룹이라는 회사에는 가장 할아버지 회사가 있어요. 그게 주식회사 두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니까 좀 쉬고 계셨겠죠. 그래서 좀 편하게 쉬고 계셨는데 좀 심심하셨나 봐요. 장수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회사 중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주시죠. 동대문에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그 건물에다가 야 우리 면세점 사업 한번 해보자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두산 두타 면세점이에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가봤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들어가면 바로 올라가서 면세점이 아니라 일단 10층까지는 일반 매장이거든요. 다 올라가고 나면 면세점 시작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송중기 테마파크처럼 태양의 의회가 또 쫙 있어요. 두 층이. 그래서 그걸 열심히 또 구경하고 나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면세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고 나면 이미 힘이 다 빠져가지고 쇼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어쨌든 두산이 동대문에 면세점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적자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면세점 사업이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시면 재무제표를.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회사도요. 아시죠? 신라 면세점.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요. 한 2% 남겨요.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남기죠. 그래서 면세점 사업이 생각보다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익이 많이 안 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회사가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들, 딸 역할을 하는 회사죠. 두산중공업은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 밑에 애가 셋이 있거든요. 첫째가 두산인프라코라는 회사였어요. 건설 장비 만들고요. 둘째는 두산엔진이라고 배에 선박에 들어간 엔진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내격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두산건설. 위브라는 아파트 들어보셨죠? 그 두산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세 자녀 중에 가장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가 누구였을까? 여러분 물론 꼭 막내라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막내도 여러분 제 동생 막내인데 잘해요 부모님한테. 근데 이 막내였던 두산건설이라는 회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고요. 5년 연속 적자였고 그 5년간 적자를 다 합치면 1조 6천억 정도 돼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손실이면 망해야 됩니다. 부도가 나서 이미 진작에 망했어야 될 회사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살아남아 있거든요.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정말 슬픈 얘기지만 역시 두산건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부모님이셨던 두산중공업께서 계속 살려주셨어요. 예를 들면요. 2011년에 회사가 적자가 너무 심하게 나서 돈이 없을 때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그냥 4천억을 싸줍니다. 현금으로 그냥 싸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회사가 또 어려워지니까 자식이 또 부모님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돈으로 줄 수는 없어요.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뭘 줬을까요? 가지고 있던 건물 같은 거 하나를 통으로 넘겨주는 거야. 사업부 하나를 통으로 넘겨줬어요. 5,700억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는 사업부 하나를 넘겨주죠. 그 다음에 한 2년이 지났을까? 또 두산건설이 망할 것 같으니까 또 갑니다. 부모님한테 살려달라고 했어요. 자, 자식한테 이미 갖고 있던 돈 줬고요. 가지고 있던 건물 같은 사업부도 넘겨줬죠.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아들아 또는 딸아 내가 널 살려주고 싶지만 더 이상 줄 게 없다. 라고 하니까 이제 자식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오세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은행 가서 돈을 빌려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3,800억 정도의 돈을 자식한테 쏴줍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들어간 금액이 사업부 가치를 포함해서 1조 4천억 가까이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두산건설이 냈던 적자가 1조 6천억. 두산중공업이 자식한테 쏴준 사업부까지 포함해서 얼마요? 1조 4천억.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낸 손실을 부모님이 다 보상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손실이 나도 힘들면 도와주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회사가 있었어요. 두산건설이랑 비슷한 시기에 어려웠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쌍용건설이에요. 쌍용건설이 비슷한 시기에 어려졌는데요. 걔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방에 부도가 나서 상장 폐지가 되고요. 두바이로 팔려나가요. 왜 그랬을까? 쌍용건설과 두산건설의 차이는 뭐예요? 두산건설보다 쌍용건설이 더 유명한 회사예요. 싱가포르에 유명한 그 호텔 아세요? 마리나 베이샌즈라고. 하늘에 막 수영장 있는 그것도 쌍용건설이 지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왜 쌍용건설은 한 방에 날아가고 두산건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쌍용건설은 힘들어도 의지할 데가 없었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쌍용중공업은 STX 예를 들면. 그리고 쌍용정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걔가 지금의 S-오일입니다. 걔도 팔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댈 데가 없었죠. 안타깝게도 넘어갔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두산건설은 살아남았지만 자꾸 두산중공업한테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같이 어려워집니다. 두산중공업은 자체적으로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살리겠다고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자식을 살리겠다고 너무 많은 피를 쏟다 보니까 이제 빈혈이 온 거죠. 눈앞이 잘 안 보이는. 제가 4.3kg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일주일 동안 앞이 안 보셨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주셔서. 왠지 저희 어머니 생각나고. 두산중공업 보니까 부모님 생각나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두산중공업이 한 자식을 살리겠다고 하는 활동이 있죠. 3가지. 이게 기업의 3가지 경영활동이에요. 처음에 4천억 준 거 뭐였을까요? 회사가 번 걸로 준 거예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준 거고요. 두 번째로 준 거는요? 사업부를 넘겨줬잖아요. 이거는 자산을 사실상 넘겨준 거죠. 자산을 사고 파는 걸 투자활동이라고 불러요. 투자활동으로 도와준 거고요. 마지막으로 빌려서 준 건 뭘까요? 은행 가서 돈을 빌려와서 지원했다고 했죠. 이거를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하는 3가지 활동,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조달해서 자식을 살리겠다고 쏟은 거예요. 맞아요? 이 3가지 활동을 보신 거죠. 그래서 두산건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두산그룹이 원래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소주도 있었고 맥주도 있었고 버거킹, KFC, 폴로라는 옷 아세요? 그것도 두산이 했었거든요. 그 좋은 사업들 다 팔아버렸어요. 그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근데 새로운 사업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빚을 많이 썼거든요. 자, 자산 27조, 근데 부채가 21조예요. 그럼 나머지 6조가 뭐예요? 자본이거든요. 이 회사가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내 돈보다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돈을 잘 벌면 괜찮죠. 근데 2015년까지는 모든 계열사가 적자였습니다. 적자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돈 벌어서 빚을 갚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부채를 갚아야 될까요? 만기가 오래 남았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20조 부채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12조가 1년 내로 갚아야 될 부채예요. 그걸 유동부채라고 부릅니다. 1년 내로 원금을 상환해야 될 부채. 그럼 지금 당장 갚아야 될 게 매우 많은데 현재 적자가 나고 흑자가 잘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아까 한전이든 LH처럼 뭔가를 팔아서 빚을 갚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시작된 게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이었던 거예요. 빚이 너무 많은데 1년 내로 갚아야 될 부채를 지금 번 돈을 갚을 수 없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시작됐죠. 그래서 여러 개의 기업들을 팔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 포함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워낙 말이 많으니까 신입사원들은 제외하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좋은 회사들도요. 좋은 회사들도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의 안정성,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뭘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또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야. 또는 이 회사는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생각보다 어렵네, 위험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찬밥, 더운밥 가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파악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예시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더 이따가는 더 재밌는 얘기로 깊은 얘기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무제표라는 개념이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오늘 굉장히 유쾌하게 또 저에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회계사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좀 회계사란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회계사라는 직업을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요즘에 그 TV에 드라마 하는 게 있어요. 네. 김과장이라는 TV가 있거든요. 거기 주인공이 회계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직원들이 회계사인데 그런 드라마로 좀 쉽게 익숙해지면 좋긴 한데요. 일단은 쉽게 얘기하자면 기업이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숫자와 관련된 그 숫자들이 과연 일단 옳은 정보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를 일단 판단하는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예요. 물론 세무와 관련된 업무도 합니다. 세금 계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을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거 계산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숫자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모든 숫자와 관련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기업과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생소하신 건 있죠.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기업이 거짓말하는 걸 분식회계라고 해요. 그 분식회계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계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한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업무가 감사 업무인데 감사 업무 외에 뭐 컨설팅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무들도 해봤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학생분들이든 직장인들, 투자자들 분들한테 이 회계 지식을 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강의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아주 쏙쏙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회계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준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사라는 직업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드라마 보시면 되게 재밌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되게 액티브하거든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막 술집에서 막 싸움도 하고 근데 회계사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은 아니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회계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특히 숫자나 기업 얘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쉬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일단 통과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일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시험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예전에 합격 수기를 써놓은 것도 있어서 만약에 정말 이 일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합격 수기 내용과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따 따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좋은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사실 저희 재무제표 잘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회사는 어떤 정보를 좀 알아보면 재무제표에서 어떤 네. 정보를 좀 우선으로 알아보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재무제표를 열 줄 알아야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안 하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 투자자한테 주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수백 건씩 나오는데 우리가 안 볼 뿐이죠. 그 어플리케이션이 쉽게 말하면 기업 정보의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은 열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숫자들을 보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규모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수준이 부채가 없다고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부채가 과다하게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외부에서 부도날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자금 조달로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제 부조정에 임박했다거나 이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부채 수준과 자기 자본 수준을 비교해 보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매출액 기준으로 얘기해 본다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쇠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게 아까 어떤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 이익이 성장한다기보다 일단 매출액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회사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나요? 그럼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재무제표에서 부채, 총액 그게 이제 회사가 누군가한테 갚아야 될 의무들을 다 보여주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자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전을 예를 들면 150조 자산 중에 부채가 100조라고 하면 나머지 50조 이게 이제 회사의 순수한 재산인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회사는 내 자본보다는 내 재산보다는 남의 재산이 한 2배 정도 많은 회사다. 그래서 이거 부채 비율 200%라고 표현해요. 부채가 2배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 지표로 통상 많이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꼭 빚이 많거나 부채가 많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빚이 많음에도 좀 다른 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좀 보면 좋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첫 번째로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회사가 아니고요. 적절한 수준에 쓰긴다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는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부채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태라면 부채의 좋은 점을 다 쓰면서 좋은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도 부채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부르는데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그 어떤 갚아야 될 부채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이자도 못 내는데 어떻게 원금을 갚겠어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지표, 이 지표가 충분해야지만 즉 영업이익 낸 걸로, 이익 낸 걸로 이자를 몇 번이든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만 회사가 부채가 있어도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찾을 때 네.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그런 걸 고려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관심 있는 업종을 먼저 고르고요. 그 업종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존재하는지를 예를 들면 엑셀 파일로 자료를 받으면 쭉 소팅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한 게 인건비 수준이다. 네.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연봉 그 전체 인건비 수준과 그다음에 종업원 숫자로 이어서 계산해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까 말했던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돈은 벌어서 이자 잘 내고 원금도 잘 갚을 수 있는 회사인지 다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좀 잘 나가는 추천해 줄 만한 회사 혹시 있을까요? 업종으로 먼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성장하는 업종을 찾으면 굉장히 네. 좋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꼭 업무가 그쪽 관련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 특히 그쪽에서도 정말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수치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우리한테 연봉의 2배, 3배의 보너스도 터뜨려줄 수 있는 기업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쪽이 좀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전망도 밝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취업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좀 오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2부에서도 더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통하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기소개서 하면요, 우리가 취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관문을 잘 넘어야 그 다음에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또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아니면 필기 시험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은요, 취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다양한 서적들이 시중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권 탐독해 보시거나 여러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마다 나름대로의 장점 어린 얘기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귀감 어린 설명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됩니다라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진행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편향성이 있거나 또는 주관적인 의견에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본질적인 내용,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실기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경직적인 형태로 진행을 하던, 아니면 글로벌 기업이고 외국계 기업이라서 조금 캐주얼한 형태로 집필을 하던 간에, 어떤 형태든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회사에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 갈림길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면서 고심어려하는 그러한 그림이 방금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자, 이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바로 취준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요즘 취준생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선택의 역설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한두 개 있었을 때요. 이 한두 개에서 내가 선택했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보다 오히려 선택이 더 많아졌을 때는 그 다양한 것을 놓고 무엇인가 선택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은품으로 한 두어 가지 종류 중에서 사은품 중에 하나 골라가세요라고 하면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 아니면 내가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집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나의 삶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백화점에서 한 100여 가지 상품군을 놓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니까 만족감이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0여 가지를 면밀하게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무엇인지 고르긴 여간 쉽지 않은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100여 가지 중에서 골라서 집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가져가는 그 도중에 이거 말고 그때 그걸 고를 걸 그랬나? 라는 아쉬움,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요? 불명확함 이런 걸로 인해서 물건을 가지고 갔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생깁니다. 즉, 선택의 폭을 넓혀줬더니 오히려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취준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즘 하도 취업난이 어렵다 보니까요. 방학이 끝나고 다들 모이면 방학 때 너 뭐 했니? 너는 그러면 아니면 주말에 뭐 했니? 아니면 너는 야간에는 요즘 뭐 하고 있니?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비단 이렇게 친구에게 정보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우리 직업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취합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보가 많아지니까 다양한 선택권을 알게 되고요. 다양한 취업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 필요한 요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오히려 불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방학 때 나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자격증을 하나 따왔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인턴십을 했다 왔는데 왠지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수업에 앉아가지고 들어봤는데 야, 넌 방학 때 뭐 했니? 그랬더니 나는 이번에 중국어를 2등급을 받았어 라고 했더니 왠지 내가 딴 자격증보다 저 친구 중국어 2등급이 훨씬 더 취업할 때 뭔가 힘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경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판단인지 그것에 대해서 추저하게 됩니다. 특히 그러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축적했던 다양한 행적들과 다양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할 때는 더더욱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 없는 내용 중에서 그나마 내가 살아왔던 그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 바로 이 선택의 역설, 선택의 고민, 이 속에 직면해 있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오늘 이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선택의 고민 속에서 어떻게 집필하고 어떻게 내가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좋을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는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저 위에 써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연애 편지를 할 때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자기소개서도 그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자, 연애 편지 쓸 때 우리 어떻게 써야지만 칭찬받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야 되죠. 바로 자기소개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을 제가 대학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특강을 나가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항상 자기소개서를 고민하실 때 자기 관점에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즐겨 나오는 그 질문 문항 뭐 있습니까? 대학 재학 시절 자신의 여러 경험들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어떠한 성취감을 느꼈는지를 기술하시오. 이거와 유사한 질문들이 가장 많이 목격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제일 보람 있었던 게 뭐지? 이 관점에서 그 질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시고 액면 그대로 나의 보람됐던 내용, 내가 좋아했던 내용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적어줘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번에 지원한 기업은 어떠한 요소를 많이 살펴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던 여러 대학 시절의 행적들 중에서 저 기업에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이 관점에서 대학 재학 시절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내용을 선별하고 추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의미도 바로 그 기업에 부합하는 형태로 도출해서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애 편지랑 똑같은 거죠. 자, 그다음에 서류 전형 이후 진행될 채용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연애 편지와 같이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도 써줘야겠지만 또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도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토라진 여자친구를 설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아니야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상황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고 내 친구 누구한테 지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내가 SNS 카톡한 걸 보여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설득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연애 편지를 하거나 연애를 할 때 과정입니다. 자, 자기소개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내가 면접을 할 사람이 누구일지를 선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면접관들 또는 직접 사람을 선별하는 심사위원들은요,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다가 이 친구 불성실한 친구 아니야? 이 친구는 나름 오래 우리 회사를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뭔가 인식이나 그런 우려를 표명하게 되면 결국 자기소개서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고 면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어떤 기능을 담나요? 나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넣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줄줄이 쓰는 게 결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요, 공무원 학원이라든가 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뭔가 학점 관리에 등한시했거나 영어 성적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학점과 영어 시험을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필수 항목으로 이렇게 기입하게끔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다른 제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점과 영어 성적은 그 사람에 대한 성실도를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좋은 학점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학기만 열심히 한다고 학점이 팍 올라가나요? 좋은 GPA를 받으려면요, 4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그 좋은 GPA라는 훈장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좋은 학점을 받았다는 건 이 친구는 4년 동안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했던 역량이 있구나라는 걸 바로 증빙하게 됩니다. 영어 성적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 외국 체류 경험이 많지도 않아가지고요, 영어 성적을 소기의 점수까지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고생과 시간과 비용을 썼는데요. 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가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어 성적이 가져다주는 메시지지, 실제 업무를 하는데 영어를 이렇게 매일 쓰는 그런 업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영어 성적도 안 좋고 학점도 안 좋았을 때 분명 면접관들 또는 심사위원들은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이 친구 불성실한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표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우려를 자기소개서의 하나하나의 세부 문항에서 불식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라면요, 이렇게 성실도를 의심하거나 꾸준함을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스스로 됐을 때는 자기소개서 어느 한켠에 나는 친구들로부터 가장 지구력이 있고 가장 끝까지 끈기 있으며 아니면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는 그런 질문 문항에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것이 제 장점입니다라고 분명히 기술을 하면서 이 친구가 불성실한 건 아니고 그러면 다른 어떤 필연적인 사유가 있어서 학점과 영어가 나쁜 건가? 면접 때 한번 물어봐야겠네 하면서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요, 서류 전형 이후에 진행될 채용 전형도 함께 염두해 두고 바로 채용 전형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물어볼 수 있도록 아니면 채용 전형까지 갈 수 있도록 나의 전반적인 장점과 약점을 모두 고루고루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염두를 해두시면서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구성해 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대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팁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이나 일화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이게 첫 번째 드리는 팁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소개서 요즘 작성하라는 문항을 보면요. 300자 내로 작성해라, 뭐 200자 내로 작성해라, 뭐 진짜 200자도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뭐 한 500자, 600자로 작성해라라고 하는데 그 작은 문장들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제한된 내용 속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실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본인을 다독거리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더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특히 제가 이 밑에 보시면 그 기업 현장에서 실제 자기소개서 작성 문항에 팁으로 줬던 내용들을 몇 개 적어왔는데요. 자, 보시면 행동과 생각과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라고 아예 지시를 내준 그런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는가 하면요. 또는 당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 작성해라라고 명시한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한 이유는 구체성이 결여되면 허구다, 거짓말이다라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기업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뭔가 교통사고가 나는 현장이라든가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격하고 온 친구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하나요? 굉장히 생동감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하나하나 나열할 정도로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야, 내가 거길 갔는데 말이야. 맞아. 그때 마침 소방차가 왔어. 그런데 3층쯤에 검은 연기가 있는데 거기서 아줌마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 당시 상황을 마치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실제 그 현장에 있었고요. 실제 그 사실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전달받고 다시 그 말을 또 전달받고 다시 또 그 말을 전달받으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현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데 다소 뿌옇거나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소 생략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진실되고 진짜 이 사람의 내용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어서 들은 내용 아니면 가공한 내용인지를 변별하고 구분하는 가장 좋은 기준점은 구체성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실제 내 얘기라 하더라도 내가 필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다소 구체적으로는 안 적어도 되고 중요한 비전이나 당시의 상황만 언급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괜히 모호하게 쓰면 구체성이 떨어져서 진실이 아니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따라서 분명 자기소개서에 분명히 명시해놨죠. 회사에서 구체적이라고 쓰라고요.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행동, 생각, 결과들을 다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고요. 문제점도 쓰고 본인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쓰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구체적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했다?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연체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만연체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염상섭이라는 소설가의 그 문체를 우리가 만연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된 게 만연체죠?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게 나열된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이 무려 4-5줄이 되거나 7-8줄이 되는 경우 이렇게 길게 쭉 늘어 쓰는 거를 우리가 만연체라고 합니다. 자, 이 만연체를 왜 주의해야 되냐 하면요. 사실 여러분들 누구도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또 언론 보도상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정갈하게 가공되고 다듬어진 그 글과 같이 글을 계속 자주 쓰고 잘 쓰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신문 기자도 아니고 내가 소설가나 아니면 카피라이터도 아닌데 나의 내용을 아무리 내가 조목조목 성실하게 쓴다 하더라도 그런 전문가들이 가공하고 그 전문가들조차도요 자신이 한번 쓰고 나면 뒤에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편집하고 가공하고 한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아주 말끔한 문장을 만들어서 신문 지면상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사람이 가공해서 우리가 아주 정갈하게 마주보는 그런 글이 아니라 내 거는 다소 투박하고 다소 글이 거칠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투박하고 거친 글을 그것도 길게 썼다면 그것을 해독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숙지하고 읽어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요, 요즘에는 구직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기소개서 쓰게 되고요. 바로 심사위원들이나 면접관들도 그 많은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하나하나 판단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쓴 거지라고 아주 꼼꼼하게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읽혀지는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감점이 되거나 무시당하거나 우리가 지금 경쟁률이 50대 1인데 이거 하나 툭 빼놔야 뭐 큰 문제 있겠어? 오히려 지금 읽어야 될 것도 천진데 하면서 뒤로 저기 물러나기가 쉬워요. 따라서 글이라는 것이 쏙쏙 머릿속에 면접관 또는 심사위원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쓰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길이 글이 간결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기존 사업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전의 기회를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구 역할, 이와 함께 동료들, 선배들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받았던 어떤 분의 자기소개서의 한 구절을 캡처해 온 건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쓴 내용, 이걸 하나하나 사실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회사의 기존 사업 부분에서는요, 그 기존 사업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엿보겠대요. 그런데 회사가 기존 사업만 합니까? 아니죠.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또 그 신규 사업에서는 자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도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혼자 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료들, 선배들과 함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어우러 잘 지낼 수 있는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도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뭐 쭉 써놓은 거예요. 자,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이분이 어떠한 포부를 갖고 지원했는지를 숙지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면접관과 심사위원들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분절적으로 다 분석해서 읽어줄 시간과 읽어줄 어떤 그런 그 여유가 부족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는요, 바로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절적으로 쓰셔야 돼요. 자, 특히 제가 만연체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요. 요즘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뭡니까? 워드 프로세스죠.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냐? 바로 이 워드 프로세스는 원고지로 내가 손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쭉 타이핑을 해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연체가 되는 기질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원고지에서 연필을 하나하나 쓸 때는 제가 지원하게 된 배경은 뭐 때문입니다 하면서 호흡이 벌써 가빠지기 때문에 딱 끊어지게 돼요. 근데 워드 프로세스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원하게 된 배경은 뭐뭐뭐뭐뭐뭐뭐뭐라고 합니다 하면서 쫙 풀어쓰게 되죠. 자, 워드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글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학 관련한 연구 논문에서는요, 많은 그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그 문필가들하고 원고지로 작업한 문필가들의 그 문장의 그 길이가 훨씬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한 문필가들의 문장의 길이가 길다라는 그런 연구를 발표한 논문들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바로 이거 점을 주의하셔야겠죠. 워드 프로세스로 글을 쭉쭉 써내려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연체가 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자르기 위해선 본인이 내가 글을 짧게 써야지, 내가 그래서 글을 짧게 써야지라는 머릿속에서 각인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훨씬 심사위원들과 면접관들에게 도드라진 좀 더 주목할 만한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전달력 있게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사오구를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내가 정말 진심 어리게 이 회사를 지원하고 싶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미사오구를 앞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이 문장을 또 길게 만드는 요소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다 보면 좀 진실성이 떨어지고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또 표명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다양한 미사오구를 남발한다. 이게 만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자신이 앞으로 입사 후에 회사를 재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량을 보일 때도 이러한 과정을 설명할 때도 이러한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제가 써드렸죠. 자, 회사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일할 겁니까? 쓰시죠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걸 쓰기 위해서 저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앞으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여러분들께 각인되도록 남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뭔가 자기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사오구를 자제하시고요. 구체성 있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한다는 걸 몇 가지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연출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 직원이 누구였다고 기록되고 싶으며, 아니면 가장 예를 들어서 동료들이 일했을 때 먼저 나 그 친구랑 같이 이번에 팀을 짜고 싶습니다라고 그 동료들이 먼저 찾는 직원으로 남겠다든가, 뭔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직원으로서 기억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나열을 해주시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냥 단순한 미사오구는 자기소개서 작성 때 반드시 피해야 될 요소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인더스트리마다 그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마다 사용되는 은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광고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직함들을 대부분 프로라는 칭호로 많이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프로, 최프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이 그 나름대로의 직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무슨 부장님, PD님, 무슨님 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라는 표현을 참 많이들 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 현업에서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호칭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제 구직 과정에서 나 광고회사에서 일해보는 것도 내 꿈 중에 하나였어라고 하면서 광고회사에서 지원한 사람은 사실 그러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겠죠. 자, 그렇다면 그거를 마주친 우리 면접관이나 심사위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친구는 우리 광고회사에 그냥 막연한 관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광고회사를 알지는 못하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친구의 자소서는요, 이번에 지원하게 된 박프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프로라고 칭하면서 바로 광고 세계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한 켠을 채웠다든가 한 문장을 채웠다. 자, 이러면 이 친구는 왠지 이 분야를 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정말 우리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좀 이것저것 찾아봤구만. 이 친구는 정말 광고에 관심이 있네라는 그 진정성을 거기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같이 쓴다는 것은요, 나중에 그 친구가 최종 합격을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업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새로운 어떤 내용들도 바로 같이 할 수 있구나,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친구를 뽑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쓰는 언어로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서 사용되는 그들만의 언어를 잘 모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어떻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기소개서를 채울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신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바로 직장인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고요. 학생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학생 티를 못 벗은 학생 어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 어투들로 자소서가 채워진 걸 쭉 읽다 보면 아, 이 친구 왠지 입사를 시켜놓고 내가 좀 직장인 기질이 보이게끔 한 몇 개월 또는 1, 2년 가르쳐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즐겨 쓰는 어투로 자소서를 채웠으면 이 친구는 뭔가 인턴십이든지 아니면 계약직이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회사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바로 채용해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예를 좀 써놨습니다. 어떻게 졌는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빨리 익히기 위한 수단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빨리 익히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쓴 건데요. 자, 직장인이라면 이걸 어떻게 쓸까요? 신입 직원의 업무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게 바로 직장인 어투라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학생 어투와 별거 아니지만 직장인 어투가 가져다주는 무게감, 신뢰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느낌과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업무 역량에 대한 아우라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자소서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문제점은 가능하면 언급하지 마십시오. 가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의 우리 회사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기소개서에 요즘 가끔 이 문장을 넣어놓은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 회사의 치부에 해당되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면접관이나 아니면 심사위원들에게 유쾌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제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한두 명을 뽑을 때 이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나름대로 그래도 뭐 좋아서 지원할 텐데 우리 회사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뭐 정말 그 뼈아픈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냐면 아니 그렇게 별로인 회사고 그렇게 문제점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 회사인데 넌 왜 지원했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친구를 뽑았다 한들 이 친구가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여기가 우리 회사야라고 하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에 이 회사를 근무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문제점을 언급하신다면 이 회사는 이러한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 지금 하나 이런 문제점은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면 한 번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뭐 동떨어지게 기존의 그 어떤 내부 인력이 문제가 있거나 내부 인프라가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전문가를 데려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만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면접관과 저 심사위원들에게 설득력 있는 답변 그리고 이 친구를 꼭 뽑아야겠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고지식하게 문제점을 언급하라고 해서 고지식하게 문제점을 다 언급하면 절대 안 되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도 금방 아시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각 문항마다 주제문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자기소개서 채점 역시도요 굉장히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나 보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거 보고 해서 그냥 채점해가지고 자기소개서 점수 높은 걸로 최종 결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유수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한 5-6명의 심사위원을 두고요 그 5-6명이 동일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모두 채점을 합니다. 모두 채점을 하고요
그 5명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하고 가장 낮은 점수 2개를 빼고 나머지만 합산해서 그 자소서의 점수로 우리가 채점을, 최종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공정하게 자소서를 하다 보더라도 요즘같이 취업난이 가중돼서 동점자가 많을 때는요. 이 동점자들 중에서 다시 30명만 추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머지 50명은 떨어뜨리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다시 재차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기소개서 심사위원들 간에 다시 토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친구 거는 그래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이 친구 자소서의 내용을 다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자기소개서가 뭔가 내용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황하게 돼 있고 뭔가 좋은 내용이 쭉 열거만 돼 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한 방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A+ 자기소개서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각 문항마다 한 줄의 주제문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뭡니다. 저는 대학교 때 어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떨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한 주제문이 반드시 담겨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현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해외 유수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 CEO는요. 엘리베이터 보고라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 회장들은요. 그 계열사 한 곳 한 곳에 보고 한 건만 받더라도 하루의 시간이 거의 대부분 허비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선망에 맞이하는 대기업들은 계열사가 40개, 50개, 30개 막 이렇습니다. 그럼 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홍보 상황, 재무 상황, 인사 상황 이런 것들 하나씩 보고받으려면 하루 일과가 보고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고 내용이 장황하고 보고 내용이 뭔가 주제도 없고 그랬을 때는 아마 그 하루 일과를 비효율적으로 썼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CEO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누군가가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급한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나가봐야 되니 1층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명해봐 라고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회의실에 앉아서 설명하다 보면 회의 내용이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그 친구도 말도 많아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바로 회장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이면 뭔가 확실하게 지금 기획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좀 더 보완해와 라고 하고 돌려보내면 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보고를 받는 CEO의 해안일 수 있는데요. 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다 하면서 심사위원들끼리 공유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심사위원이 하나하나 그걸 나를 위해서 찾아주고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 거다 하면서 진정성 있게 자꾸 설명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지원자가 아주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 안 하는 거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7번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언급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끔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나중에 넌 어떻게 네 전문성을 키워가고 앞으로의 포부는 뭐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가 뭐냐면 제시한 내용이요. 나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겠다. 나는 향후 MBA나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회사에 좀 더 전문적으로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회사가 누군가를 뽑을 때는요. 그 친구가 회사의 수많은 업무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그 축을 바탕으로 옆에 있는 업무에서 넘어와서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이 효과적인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 어느 날 회사 몇 년 다니더니 하루아침에 저 공부 좀 하다 올게요 하고 휙 나갔다 들어온다? 물론 공부를 더 많이 해서 회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로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동료가 옆에까지 어제까지 일하다가 나 내일부터 대학원 수업 들으러 가야 돼. 이거 네가 좀 해줘 하고 가버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팀원을 뽑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새로운 팀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 한참 열심히 일하다가 공부를 하러 간다는 건 다소 우려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거예요. 쉴 때 나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경로는 얼마든지 회사와 자신 간의 신뢰가 구축되면 이 친구는 공부시키면 우리 회사에게 더 큰 기여를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회사가 등 떠밀면서 공부하러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처음에는 그래서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언급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8번째 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자꾸 수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얘기를 한다, 자전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수필이 아니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소개 내용을 기술하셔야 돼요. 회사가 나를 뽑으면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철저히 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기술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회사의 미래 지향성과 어떻게 서로 부합되는지를 또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자기소개서인 거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 속에서 자라왔고 어렸을 땐 유복했고 그런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내 자전적인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서도 그걸 쓰시려면 그걸 통해서 내 어떤 면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구체적인 경로 설정, 구체적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으셔야 되지 단순히 나의 일대기를 쭉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런 톤조로 쓰시는 건 절대 성공적인 자소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고서 형태로 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의 많은 내용은 너의 장점과 단점을 써라. 네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를 써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원인, 결과,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쓰고 있는데 그것을 에세이로 썼다라는 건 자기소개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뭐다? 수필이 아니라 보고서입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받아볼까요? 네, 지금 이제 들어온 질문은요. 나는 자기소개서에 특별히 쓸 내용이 정말 없습니다. 강사님, 저는 정말 다른 친구들은 인턴십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쓸 게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라고 얘기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우여곡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자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스토리에는 반드시 굉장히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쉬운 제일 쉽게 발굴하는 방법은요. 친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같이 쭉 같은 시간을 보내왔던 친구,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나랑 제일 친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친구들 중에서요. 조금 객관적이고 자상하게 하나하나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찾아가서 야, 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내 장단점은 뭔 것 같아? 너 대학 때 나한테 도움받았던 거 뭐 없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친구가 정말 의도치 않은 얘기를 해요. 사실 너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축제 기간 때 나 되게 고마웠어. 그러면 본인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고마웠어? 나 별거 아니었는데? 아, 너는 그때 시간이 한가해서 옆에서 네가 그렇게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그때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손 하나가 부족했었는데 그때 네가 옆에서 그걸 끝까지 같이 챙겨주는 바람에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었어. 그게 되게 고마웠어. 라고 하면서 내가 전혀 의미 부여하지 않았던 내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미 부여를 상대방이 다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자기소개서 내용을 충실하게 또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지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내가 그때 한 것이 왜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오늘의 강의 내용이 아주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